한밤중에 자다가 아주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있을 때요. 갑자기 막 거대한 괴물이 내 가슴을 짓누르거나 누군가 다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끔찍한 가위눌림. 배움을 즐기는 당신도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경험이죠. 맞아요. 막 번쩍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 그냥 두꺼운 겨울 이불이었을 뿐이잖아요. 평소엔 그저 포근하게만 느껴지던 이불이 왜 꿈속에서는 갑자기 나를 해치려는 괴물로 둔갑해버린 걸까요? 그게 사실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뇌 안에 그 오류 수정 시스템이 꺼졌을 때 벌어지는 아주 철저한 뇌과학적 현상입니다. 뇌과학적 현상이요? 그러니까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는 바로 이 부분, 우리 뇌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환각이나 망상 같은 현상부터 어떤 사람들은 왜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버리는지까지 다 연결이 되죠.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유튜브 MK 움직임 생각 채널에서 진행된 내면 소통 10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전반부 30분은 지난 시간 복습이니까 과감히 건너뛰고요. 30분 이후부터 쏟아지는 새로운 통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카메라 렌즈가 세상을 비추듯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뇌로 쏙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내가 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대 뇌과학, 특히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의 능동적 추론 이론에 따르면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뇌는 그 캄캄한 두개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바깥 세상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캄캄한 두개골에 갇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뇌는 자신이 가진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베이스, 즉 내적 모델을 바탕으로 바깥 세상이 어떨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측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방 안에서 밖으로 계속 추측성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막 지금쯤 아침이니까 밝겠지, 내 몸에 닿는 이건 이불이겠지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외부 감각기관, 눈이나 귀나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실제 데이터랑 내 예측이 빗나갈 때가 생기잖아요. 이걸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예측 오류요? 네, 뇌과학에서는 이 예측 오류의 양을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뇌가 처리해야 하는 깜짝 놀람의 수치 혹은 혼란스러움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자유에너지라는 게 뭔가 신비로운 기운 같은 게 아니었네요. 그냥 내 예측이 틀렸을 때 뇌가 겪는 당황스러움의 수치군요. 맞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 내려온 줄 알고 허공에 발을 턱 디뎠을 때 그 철렁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측 오류, 즉 자유에너지가 팍 치솟는 순간이겠네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뇌는 계단이 끝났다고 예측했는데 발바닥에서 아직 허공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뇌는 이 혼란을 줄이려고 사물을 확인할 때 굉장히 꼼꼼한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사과인지 4단계군요. 내 눈앞에 있는 빨갛고 둥근 물체가 사과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요. 네,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시각의 반복이죠. 저거 사과인가? 하고 다시 쳐다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감각의 활용이에요. 가까이 가서 막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껍질 질감도 만져보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행위입니다. 직접 한 입 아삭하게 베어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면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나의 감각기관만을 이용해서 혼란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일종의 내면 소통이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는 거네요. 네, 그런데 내 감각만으로는 도저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 정교하게 만든 플라스틱 모형 사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옆 사람을 쿡 찌르며 묻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사과 맞지? 먹는 거 맞지? 이렇게요. 이게 바로 4단계 대면 소통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소통이 없다면 타인과의 대면 소통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하는 과정이랑 똑같은데요? 오, 디버깅이요? 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프로그래머가 자기 컴퓨터 안에서 코드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버그 없나 혼자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4단계에서 동료를 불러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내 눈에 완벽한데 네가 보기에도 이거 작동하는 거 맞지? 하면서요. 와, 그 비유 정말 딱 맞네요. 자기 모니터 안에서 코드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만약 그 컴퓨터 자체에 바이러스가 먹었거나 내 모니터가 깨져서 코드 자체가 안 보이면 어떨까요? 즉 우리 뇌의 감각 센서나 크로스 체크 시스템에 에러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바로 그 시스템 고장의 결과물입니다. 현대 능동적 추론 모델에서는 마음의 병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의 결함으로 보거든요. 오, 철저한 데이터 처리 결함이요? 네, 자폐 스펙트럼을 먼저 볼까요? 이건 뇌의 가중치 조절 실패, 즉 볼륨 조절 스위치가 고장난 상태로 설명됩니다. 볼륨 조절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뜻인가요? 소리 많이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는 옷을 입고 있어도 피부에 닿는 옷감 느끼를 몇 초마다 의식하지 않잖아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평소엔 못 듣고요. 네네, 아예 신경을 안 쓰죠. 뇌가 이건 뻔하게 예측 가능한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며 알아서 그 감각 데이터의 볼륨을 확 낮춰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뇌가 자체적으로 막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뇌는 이 노이즈 캔슬링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 정보가 동일하게 긴급한 예측 오류로 쏟아져 들어와요. 와, 진짜 피곤하겠다. 스치는 옷깃의 감촉, 형광 등의 미세한 깜빡임조차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뇌에 강력하게 타격을 주는 거죠.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가 늘 거대한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인 노이즈 캔슬링 필터로 자신을 보호하는 셈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단순히 성격이 예민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대한 데이터 폭력이네요. 그럼 조현병은 좀 다른가요? 자료에서는 조현병을 능동적 추론의 붕괴라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표현해놨던데요. 조현병은 시스템의 업데이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뇌는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예측이 틀렸네? 수정해야겠다 하고 내적 모델을 바꿉니다. 그렇죠.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뇌는 외부에서 아무리 명백한 반대 증거, 즉 감각 데이터가 들어와도 자신의 내적 모델 수정을 거부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류가 났다는 알림창이 계속 뜨는데도 사용자가 무조건 무시 버튼만 다다닥 연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두 가지 증상, 환각과 망상을 구분해봐야 합니다. 저 솔직히 그동안 두 개가 비슷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둘 다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사과 인지 4단계를 대입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고장이더라고요. 네,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먼저 환각은 철저하게 1단계에서 3단계 사이, 즉 내면의 센서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내면은 센서요? 눈이나 귀에서 올라오는 외부 데이터가 차단되거나 뇌가 그걸 무시해버리면 뇌 안의 예측 모델, 그 톱니바퀴들이 외부의 저항 없이 자기들끼리 허공에서 미친 듯이 헛돌기 시작하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어지럽네요. 외부 입력은 없는데 뇌가 혼자서 왜곡된 지각의 파편들을 막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없는 소리를 듣고 환청이죠. 없는 것을 봅니다. 환시고요. 철저히 자기 두개골 안에서 벌어지는 에러입니다. 그럼 망상은요? 망상은 완전히 다른가요? 망상은 4단계, 즉 동료에게 묻는 크로스체크 시스템의 고장입니다. 의학적으로 망상을 진단할 때 핵심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가가 아니에요. 오, 진짜요? 내용이 황당해서 망상인 게 아니라고요? 네, 진짜 기준은 타인과의 소통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는가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하고 교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예 닫혀버린 고립된 상태, 그것이 망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오네요. 방금 타인과의 소통 가능성이 망상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제가 사람들의 막 엄청나게 잘 설득하는 언변의 달인이라고 쳐보죠. 제가 사실 하늘은 파란 게 아니라 초록색이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해서 100명, 1000명의 추종자를 만들었어요. 집단을 만든 거군요. 네, 그리고 그 1000명 안에서 제 말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럼 뇌과학적으로 볼 때 저는 더 이상 망상 환자가 아닌 건가요? 뇌한테는 객관적인 절대 진리보다 그냥 나랑 공감해주는 집단과 소통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와, 바로 그 지점이 뇌과학의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능동적 추론 관점에서 뇌의 궁극적 목적은 객관적 진리의 틈구가 아니거든요. 진리 탐구가 아니라고요? 네, 내가 속한 환경 안에서 혼란, 즉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100명이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그 믿음을 확인해주며 안정감을 느낀다면 적어도 그 집단 내부에서는 그걸 병리적인 망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너무나 평온하게 대화하는 거군요.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4단계 크러시크를 통과시켜주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나와 세상을 구분짓거나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마코프 블랭킷이라고 부릅니다. 마코프 블랭킷이요? 뭔가 방어막 같은 거네요. 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그들만의 단단한 마코프 블랭킷 안에서 고립된 채 그 내부의 데이터만으로 예측 오류를 지우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아인슈타인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막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죽어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다. 고전 물리학자들 귀에는 완전 망상이라 사이비 종교 교리처럼 들렸겠네요. 그렇죠. 초창기에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은 주류 과학계에서 그야말로 망상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황당해 보이던 아이디어가 수학적 증명을 거치고 다른 과학자들과 치열하게 소통하며 4단계 크로스체크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었죠? 지금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견고한 팩트가 되었죠. 맞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엉뚱한 내적 모델도 외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타당성을 얻으면 진리가 되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되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와, 우리 뇌란 녀석은 정말 철저하게 관계지향적이네요. 나와 세상 혹은 나와 타인의 연결선이 끊어지면 언제든 나만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스템이 고장난 병리적인 현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도 일상에서 아예 대놓고 감각을 셧다운해버리는 정상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수면, 즉 꿈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은 우리 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환각입니다. 자발적인 환각이요? 오프닝에서 질문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 왜 뇌가 그걸 괴물로 착각하느냐고요? 맞아요. 평소엔 그 이불이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면서만 괴물이 등장하는지 진짜 미스테리였거든요. 이제 우리는 사과 인지 단계를 알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가슴에 무거운 느낌이 들면 눈으로 쳐다보고 손으로 이불 촉감을 만지면서 그냥 두꺼운 솜이불이구나 하고 오류를 즉각 잠재웁니다. 1, 2, 3단계가 정상 작동하는 거네요. 그런데 수면 중에는 외부와 연결된 감각 센서들, 즉 시각이나 청각이 완전히 닫힙니다. 정보가 차단된 거죠. 압박감이라는 아주 표편적인 감각만 뇌로 올라오는데 눈이나 귀에서 이걸 교정해줄 데이터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부 데이터가 없으니까 뇌가 폭주하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뇌의 내적 모델이 미친 듯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혼란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대한 괴물이 내 가슴에 올라타 있다 라고요. 브레이크가 없으니 상상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겁니다. 와, 가위 눌림의 정체가 귀신이 아니라 눈을 감아서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내 뇌의 과잉 스토리텔링이었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렇죠. 그럼 꿈 말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감각을 차단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바로 명상이요. 명상하다가 신비한 우주의 빛을 봤다거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본질적으로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명상은 의도적으로 외부의 감각 입력, 특히 시각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한 점에 고정하죠. 네네, 보통 눈을 감고 하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던 오류 수정용 데이터들이 뚝 끊깁니다. 상향식 감각 데이터가 사라지니 뇌의 하향식 예측 모델, 즉 내 안의 생각과 상상력이 억눌렸던 힘을 폭발시키며 엄청난 자유도를 얻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풀고 상상의 나래를 막 무한대로 펼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명상 중에 기하학적인 문의를 보거나 이상한 환청을 듣는 것은 갑자기 무슨 영적인 초능력이 생겨서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아, 초능력이 아니군요. 그저 외부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당신 뇌의 내적 모델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과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명상하다 헛것을 봐도 오, 나 깨달았다 할 게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외부 와이파이를 끊고 로컬 하드디스크를 팽팽 돌리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넘기면 되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요, 자료를 보다가 제가 좀 헤맸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상 이야기 끝에 갑자기 소마틱 운동이랑 이목고라는 한국 전통 참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명상이 감각을 끊는 거면 몸을 움직이는 소마틱 운동은 오히려 감각을 깨우는 거 아닌가요? 헬스장에서 바벨 드는 거랑 뭐가 다른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눈으로 거울을 보며 내 몸 밖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표에 집중하잖아요. 이건 철저히 외부 감각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근육이 얼마나 펌핑됐나 거울로 확인하죠. 하지만 소마틱 운동이나 이목고 참선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훈련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즉 관절의 미세한 위치를 느끼는 고유 수용 감각과 심장 박동, 호흡 같은 내장 감각에 극도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선이 밖이 아니라 내 몸속을 향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불안과 공포는 뇌의 내적 모델이 자꾸 잘못된 예측을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전통 참선법인 이목구를 볼까요? 이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게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건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루트 디렉토리, 뇌과학에서 자아의 핵심 코어라고 부르는 i7에 직접 접속하려는 해킹 시도와 같습니다. 와, 겉으로 드러나는 에러창.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걸 일일이 끄는 게 아니라 아예 백신 프로그램을 켜서 그 에러를 뿜어내는 제일 밑바닥의 소스 코드를 점검하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몸의 가장 깊은 내부 감각에만 집중할 때 뇌는 쓸데없는 예측, 즉 잡생각을 멈춥니다. 그 결과 뇌 안의 혼란스러움인 자유 에너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이것이 소마틱 운동과 참선이 궁극적인 감정 조절 훈련이자 자기 조절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무기인 이유입니다.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결국 바벨을 드는 게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면 내 몸 안의 감각과 나라는 코어를 마주하는 훈련은 내 뇌의 운영체제를 싹 안정화시키는 멘탈 트레이닝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앞의 사과를 확인하는 인지 과정부터 자폐와 조현병, 꿈이라는 정상적 환각, 그리고 소마틱 운동과 명상의 원리까지 쭉 뇌과학으로 깨워봤습니다. 배우기를 즐기는 당신, 이게 다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수정하는 기계라는 점이죠. 네, 우리가 왜 평소에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며 감각을 깨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건강하게 대화해야 하는지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게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라는 운영체제에 실시간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듣고 계신 당신에게 꼭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우리가 수면 중 감각이 차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이불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착각했던 그 뇌를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긴장되는데요? 지금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거대한 공포나 불안 혹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굳은 신념들 중에서 혹시 타인과의 소통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정보 입력을 차단한 채 뇌라 만들어낸 눈뜬 꿈이나 망상에 불과한 것은 없을까요? 묵직하네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와, 마지막 질문이 정말 뇌를 쾅 하고 때리네요. 방금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당신의 내적 모델을 기분 좋게 뒤흔들어줄 강력한 예측 오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 소통과 대면 소통이 언제나 고립되지 않기를 응원하면서 이번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